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는 콜링이라는 학회 논문 작성법이고요. 발표 목차는 컨퍼런스 선정 방법, 논문 작성 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논문 작성 현황, 이 순으로 발표를 드릴 텐데, 기존의 발표와 달리 논문 작성법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학회 관련해서 논문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작성하는지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고, 저도 뭐 논문을 많이 작성해 본 편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퍼런스 성정 배경인데요. 원래는 이 콜링이라는 학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ICLR이라는 학회를 먼저 목표로 투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ICLR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계적인 머신러닝 학회이고, 아래와 같이 처음에 그 컨퍼런스를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학회의 특징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이런 서브젝트 에리아에 어떤 식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ICLR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학회다 보니까 일단 학습 기법에 대해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슈퍼바이스드 러닝, 트랜스퍼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식으로 학습 기법에 대해서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지금 연구하는 주제가 리트리벨 모델이랑 챗봇 분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꼭지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회에서도 토픽 그 렐레번스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2024년을 기준으로 지금 논문을 받고 있고 2023년도나 2022년도에 어떤 논문들이 투고되었는지 보면은 이제 그 학회의 특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옆에 보시는 사이트가 2023년도에 이제 ICLR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고, 이 ICLR은 오픈 리뷰라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2023년도에 탑 5% 안에 들었던 논문들, 25% 안에 들었던 논문들, 그다음에 포스터 세션, 그다음에 서브밋된 전체 논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뭐 리트리별이나 챗봇, 뭐 엠파세렉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었을 때 관련해서 논문들이 거의 검색이 안 되었고요. 챗봇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정도 논문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의 좀 더 특이한 점은 이런 식으로 논문이 서칭이 되면 그 논문을 클릭하면 이런 것처럼 페이퍼 디시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페이퍼 디시전에 보면 이 해당 논문이 최종적으로 업셋됐는지 리젝됐는지가 나오고, 그 논문에 대한 요약문, 그 다음에 강점, 약점, 그 다음에 거절당했으면 왜 거절당했는지에 대한 리뷰어들의 코멘트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셋된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그 논문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저자 본인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오픈 리뷰라는 이 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절당한 논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자세한 피드백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연구 분야가 이쪽에는 좀 관련이 있다면 찾아보셔서 꼭 어셋된 논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거절당했다면 왜 거절당했는지,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이제 논문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하게 된 학회는 이제 쿨링이라는 학회이고, 쿨링은 이제 국제전산 언어학술 되어 있기 때문에 NLP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학회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NLP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 따로 토픽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인포메이션 리트리벌이나 퀘스천 앤서링 같은 부분이 제 그 리서치 핏이랑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해당 컨퍼런스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 시 유의사항은 사실 지금은 제가 이 콜링이라는 학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드렸지만 다른 모든 컨퍼런스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는 이제 포맷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 컨퍼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포맷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학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킷 페이지가 따로 있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텍이나 워드 형식으로 다양하게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워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를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하게 어떤 템플릿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안에 뭐 폰트 사이즈나 폰트 어떤 글씨체를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글을 읽어보시고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맷을 지켜야 할 때 좀 유의할 점인데요.
일단 먼저 풀페이퍼 길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널 같은 경우에는 풀페이퍼 길이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회는 각 학회마다 자신들이 풀페이퍼 길이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학회는 뭐 7페이지, 어떤 학회는 9페이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먼저 확인을 해야 작성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뭐 선행연구 파트나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콜리는 최대 8페이지로 제한을 두고 있고 여기에는 레퍼런스를 뺀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페이지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데스크 리젝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더블 블라인드 조건이라는 게 보통 걸리게 되는데 저널이랑 달리 학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더블 블라인드 조건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블 블라인드나 이런 식으로 어너니미티라는 익명성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이럴 때는 처음에 서브미션 페이퍼를 제출할 때 저자명이나 소속 학교 기관, 메일, 개인 기톱 이런 저자를 추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서브미션 페이퍼에서 제거를 하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다운받았을 때 어서 정보가 이렇게 있어서 입력을 하실 수 있지만 얘는 이제 서브미션 페이퍼 때까지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 나중에 억셉된 이후에 본인의 정보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고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세컨 콜 페이퍼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내리시면은 각각 컨퍼런스마다 그 서브미션을 제출할 수 있는 링크들을 걸어놓게 되어 있는데 해당 링크에서 이게 처음 제출하시는 거면 여기 뉴 유저에서 클릭을 하시고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면 어카운트가 개설이 되고 이렇게 입력을 들어오면 여기서 새로운 서브미션을 만들겠다고 하고 아래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 콜린 학회는 다른 학회들이랑 다른 점은 다른 제가 지금까지 제출했던 학회들은 보통 앱스트랙을 먼저 제출을 하고 일주일 내에 이제 풀페이퍼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해당 이 학회는 앱스트랙 따로 제출 없이 최종적으로 풀페이퍼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논문의 제목은 What can be the best response? Development a multilingual empathetic chatbot for people in depression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그 연구 주제 중에 우울증 챗봇에 관한 연구 주제로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징적이 되는 내용은 이제 잘 리트리버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이제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건지, 그 다음에 다국어 공감형 챗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한 6가지의 섹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Introduction, Relate Work, Data, Model Architecture, 그 다음에 이제 Experiment, Evaluation, Conclusion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데이터셋이나 모델 소개 이런 부분을 뭐 병합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순서는 뒤바뀔 수 있겠지만 보통 이 6가지의 내용을 모두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논문을 작성할 때는 그중에서도 인트로덕션이랑 컨클루전 부분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이 억셉되고 억셉되지 않고는 아마 내가 만든 이 모델 아키텍처 부분이나 엑스페리먼트 부분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논문이 얼마나 잘 읽혀지는가에 대해서는 서론이나 결론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는 주로 연구 배경이나 목적, 그 다음에 관련 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연구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보통 짓는데요. 내 연구의 특징을 설명할 때는 다른 논문들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관련 현황을 언급할 때도 뒤에 선행 연구와 겹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너럴한 현황을 먼저 언급하고 뒤에 그 선행 연구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논문에서 차별점은 크게 2가지를 가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른 학회에서 한국어 데이터들이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한국어 자체가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멀티링구얼 중에서는 한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하나 가져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트리버 모델에서도 공감형 답변이 선택해서 출력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필터 구조가 다른 데서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2가지를 차별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Related Work에서도 이런 공감이 저의
제 논문에 나오는 주요 컨셉이기 때문에 공감을 중심으로 이전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꼭지는 두 가지로 어떻게 공감을 감지하는지 하는 엠파세릭 디텍션 부분이랑 어떻게 공감 표현의 생성을 답변하는지 하는 엠파세릭 리스폰즈 부분으로 나눠 작성을 하고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가져가지 않고 만약에 내 연구에 나오는 학습 기법이나 모델 관련을 해서 선행 연구를 채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모델로 예시를 들면 뭐 리트리버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챗봇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챗봇 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감에 대해서 지금 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솔직히 공감 답변을 검색을 하면 아마 논문에서는 생성형 모델이 대부분 이제 관련 논문들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리트리버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우울증의 경우 저는 일반 사용자들과 달리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일반 사용자보다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답변의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리트리버 모델을 사용한다고 논문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셋은 그냥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저는 테이블 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뭐 특징이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턴을 할 때 이제 데이터를 증강하는 거를 좀 특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증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테이블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 아키텍처 부분인데, 모델 아키텍처 부분도 저는 작성을 할 때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 오버뷰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각각의 안으로 들어가는 스페시픽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크게 해서 작게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이 필터 부분에다가 많은 그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리트리버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고, 리트리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엠파시 필터를 통해서 공감 답변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형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에서 이밸류에이션 부분은 보통 모델들을 이제 내 모델에 대한 평가 부분이 이루어질 텐데 다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모델이더라도 뭐 기본 모델이나 최신 모델과의 비교들이 조금 필수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버트 베이스 타이니 뭐 스몰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버트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지만 더 작은 모델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나온 모브아 1 버전의 그 버트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논문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내용이 어벌레이션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어떤 요소가 이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많이 주로 쓰는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요소를 포함한 모델과 포함하지 않은 모델을 비교를 하면 이 요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 평가 방법도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는 지금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터를 넣었을 때 챗봇의 답변과 필터를 넣지 않았을 때 챗봇의 답변 또 저는 그 모델의 상담 기법들도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상담 기법 각각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는지 알고 싶으면 각 상담 기법을 넣었을 때 챗봇의 답변과 넣지 않았을 때 답변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휴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내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클루전 부분에서는 뭐 인트로덕션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요약을 하고 내 모델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한 후에 얻어진 최종 결과물까지 언급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하나의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모델 부분에서 모델 아키텍처 부분이랑 데이터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원래 기존에는 디벨이라는 번역기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더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자체 제작한 T5 베이스 모델로 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델 아키텍처 부분은 원래는 엠파시 필터만 사용을 해서 0과 1로 나타내는 크로스 인코더 엠파시 필터를 사용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델이 너무 무거워지고 특히 NLP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는 단순히 모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이 얼마나 가볍고 어느 정도 선에서 동작할 수 있는지도 같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모델의 경량화를 위해서 발표드렸던 멀티 레이블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